네, 김차동 FM 모닝쇼 듣고 계시고요. 이제 4부로 접어듭니다. 일요일 4부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가 다녀왔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천절.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인문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요. 네. 그 한국 독립운동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예. 그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무대가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상하이를 또 대표적으로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국제도시 상하이 안에서 벌어진 상하이 도시 공간 속의 한국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열린 날, 또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김주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김주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그 국제도시 상하이 이야기입니다. 예전 저희가 봄에 한번 좀 들었었는데 그 2탄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소주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신규식입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이제 이 국제도시 상하이를 택했던 것은 이제 공간 속의 우리 역사, 이 동북아시아 역사를 좀 더 치밀하고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나라를 잃고 또 그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고 역사학자인 저는 1910년 8월 29일 그날이 이른바 경술국치일인데 그 이후에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망명을 합니다. 주된 곳이 이제 주로 만주 지역인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보면서 100여 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오버랩되는 것은 아마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 1910년 나라를 잃고 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순종 황제가 넘긴 주권, 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노력의 일환으로 1917년 상하이에서 신규식이라는 분이 예관 신규식이가 주동이 돼서 이제 민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어떤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전 세계에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죠. 그 대동단결 선언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전 세계의 한국은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인 거족적인 독립선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적장자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근데 요 국호라는 게,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청취자들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렇죠.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국호를 정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그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역경의 역사였죠. 잠시 살펴본다면은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4월 10일 날 상하이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예를 들어서 신규식, 조소왕 이런 분들이 상하이로 막 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이 선각자들이 상하이 하비로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당시 현순이라는 분의 집이 이른바 독립 임시사무소인데 거기에서 밤새 토론을 해요. 국호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황제의 나라, 왕의 나라. 그 황제와 왕이 결국은 도장을 찍어서 나라를 넘긴 거 아니냐? 주권을.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경술국치 그 한일 병합문 제1조가 순종은 대한제국 황제는 일본 천황에게 모든 권한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양도한다. 이게 제1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일본국에 복속되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는 다시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 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 사만이라는 옛날 그 마한지난 변환 거기서 이제 사만이란 걸 따왔고 그래서 대한이고 그다음에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이 국호를 결정하는데 먼저 임시 의정원을 만들어요. 의정을 만들어서 이동영이라는 분이 사회를 보면서 그러면은 새로운 나라를 지을 때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명칭. 그게 바로 신석우라는 사람. 신석우는 누구냐면은 예관 신규식의 그 아저씨뻘 되죠. 그래서 이 신석우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른 분이 이제 제청을 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는 예관 신규식이라는 사람의 걸출한 독립운동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이 예관 신규식은 이제 신의 혁명에도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신의 혁명 이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봉건왕조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그래서 중화민국을 만들지요. 그 중화민국에 참가했던 신의 혁명에 참가했던 한국인 2명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식입니다. 그래서 신규식이 그걸 보고 순원하고 또는 그 순원하고 같이 활동했던 천치매이라든지 숭교인 숭지아런이라든지 이런 혁명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중반에 관시라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봉건왕조 절대왕정했던 중국의 청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 민국을 만들었구나. 거기서 이제 신규시가 착안해서 신석우한테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 새로운 나라는 민국으로 하자. 그렇죠. 공화국으로 하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자리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이제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신규식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보니까 신규식과 신의 혁명이 연관 검색어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네. 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신규식이라는 분은 이제 1880년, 어느 분은 1879년 안중근 의사하고 동갑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공식 호적에는 80년으로 돼 있고, 지금 충청북도 청주군, 옛날에는 문의군이라 그랬는데 청주군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고령신 씨의 이제 집안에서 무장을 원해서 신규식은 이제 관료로 나가기 위해서 국립한어학교, 중국어 학교를 다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중국어 학교 다닌 거는 후에 중국에서 순원이라든지 천치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교류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학으로. 그 다음에 1897년에 대한제국에서는 근대 군관학교를 만듭니다. 정확하게 명칭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지금 2021년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장교 배양 학교가 바로 육군사관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제국기에도 그러한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명칭은 이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인데 거기 일기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군인이죠. 근데 군인이란 게 뭐냐? 오늘날에도 군인은 항상 군인의 덕목, 필수 조건은 뭡니까?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적의 방비에서 적을 방비하는데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군인 제1조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신규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오면서 대위까지 진급을 합니다. 대위까지 진급을 하는데 을사늑약. 우리 역사에서 많이 얘기하죠. 1905년 11월 17일. 오죽했으면 이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금도 기념을 하죠. 이때 예관 신규식은 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이 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군사력이라는 게 일본은 청일전쟁을 거쳤고 1904년과 5년 사이에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을 해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군비 증강을 하고 군대로 만드는데 대한제국은 예컨대 삼종문란이라든지 개항 이후에 1876년 개항 이후에 그 시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기했죠. 근대 국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에 있던 신규식은 자신이 총으로 저항하기에는 너무 무기력하니까 자신을 버리는 길 자살을 합니다. 그래요. 네. 자결을 하죠. 음독자결을 합니다. 이 음독자결을 한 상태에서 당시에 나철이라는 분이 이 예관 신규식을 살려요. 예. 근데 호가 예관이라는 게 이 예자가 흘길 예자예요. 흘겨본다. 이게 네. 눈이 후유증이 생긴 거고. 그렇죠. 후유증이 생겨갖고 눈이 약간 사팔로 좀 그런 이게 하여튼 정상적인 눈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관 신규식의 사진을 보면은 임시정부 외교총장, 외무부 장관 할 때도 항상 선글라스를 껴요. 옅은 선글라스. 그 눈이 한쪽이 돌아가서 그런 후유증 속에서 신규식을 살려내죠. 대전교회 대종사였던 나철이 그 당시에는 대종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1910년 또 완전 이제는 대한제국이 형해화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낙담할 때 그 나철이라는 사람이 자금을 줘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격변기에 있다. 청왕조가 무너질 수 있으니 그 현장에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911년에 신의혁명이 1911년 10월 10일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쌍십절이라고 그러죠. 네네. 여기에 직접 참가해서 돈을 들고 한국의 투사로서 중국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혁명가로서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신규식의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주신 또 내용을 보니까 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있었어요. 신규식과 천두슈. 네. 천두슈라는 것은 또 어떤 또 검색어이길래 또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스토리가 분명히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신규식이라는 분이 신혁명에 참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들 특히 봉건왕조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신의 혁명파들 천치매이라든지 순원의 오른팔 천치매이 진기미 송교인 숭자론이 암살당합니다. 그 암살당했을 때 이른바 그 상가 조문을 신규식이 가요. 그 주변에서는 가지 마라. 너도 암살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제의 나라에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들 무슨 우리가 또 독립을 하겠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신규식의 정말 인간적인 면모였고 직접 문상을 갑니다. 그래서 당시 순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야 한국의 혁명가가 정말 자신을 버리면서도 여기에 왔구나. 그 나중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1921년도에는 광동 호법정부, 순원의 호법정부에서 학교를 다시 얘기하면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일반 대학에 조선인을 대거 입학시킵니다. 그게 이제 그 신뢰로부터 바탕이 돼서 그렇죠. 그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천두시라는 사람은 이 진독수라는 사람은 이제 1879년인데 이분의 이제 그 이력이 독특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북경대학 교수라면서 중국 공산당 만들 때 1등 공신을 하지만은 이 진독수는 1915년만 해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무너졌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의 필연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네가 무능력하고 너희 국민이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당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였죠. 네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보고 또 특히 1919년 3.1운동의 그 열기를 보고
천두시라는 사람이 자신의 잡지 1915년에 이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 신청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12년 잠깐 중화민국을 맛보고 그 다음에 다시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서 황제를 칭해버려요. 그러니까 공화국에서 다시 황제의 나라는 역행을 한 거네요. 역행이죠. 그 신규식이 눈에 봤을 때, 야 이거 도대체 이 중화민국이 없어지고 다시 복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시대 발전상으로도 안 맞는다. 그가 주창했던 세계주의. 그래서 1910년대에 중국의 백화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의 백화점하고 똑같은. 네. 그 백화점들이 백화점이라는 게 뭐냐면 신식 마켓인데 말 그대로 100가지 물건이 있다. 그래서 근대적인 백화점들이 뭐 대세계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에 많이 만들어져요. 그걸 보면서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정치판은 다시 역행해갖고 황제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천두시가 신청년을 1915년 만들고 이제 학생이나 대중들 계몽 잡지로 쓰죠. 예. 그 발행 장소가 바로 신규식과 같은 골목에 있어요. 상하이에. 그리고 그때 같이 이제 그 활동할 때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했고, 그러한 점에서 예관 신규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외교총장으로서, 진독수는 중국의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학자이자 혁명가로서 같은 골목에서 활동을 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중국 혁명이 완성되면 한국 국민도 완성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공간으로 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네. 지금도 중국 상하이의 남창로에 가면은 난창로 골목에 백호에 가면은 예. 신규식 거주지가 지금 남아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진독수의 신청년 1915년 만들었던 신청년 잡지 터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보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은 그 거리를 혁명의 거리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한국인들한테는 우리의 혁명과 이제 독립운동가인 신규식의 거주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탄생하게 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공간의 의미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신규식과 천도시는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상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서려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얼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그 장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각인이 되고 고개가 좀 숙여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이제 주제를 한 줄로 또 표현하신다면,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 또는 나아가 사회 또는 국가를 비추는 준엄한 거울입니다. 1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었던 그 서름을 해외 망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마음을 아마 100여 년이 지난 아마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제도시 상하이 이야기 2탄이었어요. 네, 상하이 도시 공간 속의 한국 독립운동 이야기였는데요.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